자, 막판 5점 올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약법부터 봅니다. 94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의사 해석이 문제죠. 특히 행위자는 을인데 계약서에는 갑으로 되어 있을 때 행위자 을이 계약 당사자냐, 명의인 갑이 계약 당사자냐, 행위자 을과 상대방 병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죠. 3번 의사가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따위는 적용이 안 되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96번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행위까지 확정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죠. 97번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 못하죠.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은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합시다라는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퇴직 신청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예외. 명예퇴직 신청서가 즉 청약이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 즉 사용자의 승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 명예퇴직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 없죠. 회답 의무는 당연히 없고 승낙 의무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언제까지 이해하지만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걸 수령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되죠. 승낙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98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소멸하죠. 그러니까 승낙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 승낙은 연착한 게 되죠. 그런데 승낙 통지가 기간 후 도달했어요. 즉 연착했어요. 그런데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즉 연착은 했는데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을 한 거야. 이런 경우를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통상의 연착과는 달리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승낙은 연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약자가 통지를 하면 승낙은 연착한 것이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99번은 격승발이죠.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됩니다. 100번은 의사실현행 계약 성립이죠.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청약자가 그걸 몰라도 계약은 성립하죠. 101번은 교차 청약이죠. 언제 계약이 성립하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양 청약을 발송한 때도 아니고요.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오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죠.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아니죠. 나중에 후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죠. 갑이 먼저 청약을 했고 을이 청약을 했을 때 나중에 한 을의 청약이 도달한 때 이때는 먼저 한 갑의 청약이 을에게 아직 도달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양 청약이 발송한 때가 아니고요.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도 아닙니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102번 조건 붙이거나 아까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청약 가결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또 있네요. 103번 동시행변권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생관계다. 즉 동상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04번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지요. 그런데 선이행 의무를 지치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항변권이 생기죠. 또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불안의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신용불량 같은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해서 상대방의 신용불안 같은 객관적 사정만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신용불안이 없어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05번 갑이 을에게 한번 이행 제공을 하여 을을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나오죠. 쌍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106번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한 지체 책임의 면제 효력은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발생하게 됩니다. 107번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죠. 동시항변권은 또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즉 동생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가 진행이 되죠. 반면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요.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108번 동생관계가 아닌 것들 쭉 기억해야 되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근데 변제와 영수증 교부, 변제와 어음 반환, 이건 동생관계죠. 두 번째,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예를 들어서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변제와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변제와 가등기 말소.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말소 등기 의무와 근저당권자 배당금 반환 의무. 다 동생관계 아니죠. 연가 5번 임대료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동생관계 아니죠. 부동산 건물 신축 계약을 공사 도급 계약이라 하죠. 도급인이 지체 배상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도급인의 지체 배상금 채권이란 수급인이 공기를 못 맞췄어요. 공사를 제 기간에 맞추지 못했어요. 완공을 못했어. 그럼 건축업자가 건축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어요. 이게 도급인의 지체 배상금 채권입니다. 자, 건축주는 수급인에게 지체 배상금 채권이 있어요. 야, 네가 공기를 제대로 못 맞췄다. 나 손해가 1억 생겼다. 내놔라. 반면에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요 두 개. 동생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109번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의 배우자 이름으로 을수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기망을 당한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개 기억해야 돼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두 번째, 을은 빌린 돈 반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병은 근저당권 말소해야 되죠. 이때 을의 금전 반환 의무와 병의 등기 말소 의무는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109번. 110번 갑은 그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X주택이 소실이 됐습니다. 양가를 1번 갑의 잘못으로 소실되면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소실됐으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2번 불가항력적으로 소실되면 이건 위험부담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대금은 돌려줘야 되죠.
즉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번 X주택이 을 채권자 귀책 사유로 서실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을이 위험을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이 별도의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을에게 상환해야 되죠. 또 을은 대상 청권 행사할 수도 있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대상 청권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111번 병존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합니다. 112번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제3자와의 합의는 필요가 없죠. 113번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이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죠. 추가해야 되겠네. 또 헷갈리시니까.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기죠. 이때 제3자의 이익을 받을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수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든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죠. 114번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한 항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기본관계 보상관계죠. 이거 대항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기한 항변으로는 거절 못하지만 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뭐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죠. 써드리겠습니다. 기본관계 또는 뭐라고도 부르죠? 기본관계 말고 제가 타자가 느려서 보상관계라고도 하죠. 이 보상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거부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자, 사령틀 보겠습니다. 115번 갑이 자기의 노트북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병은 채무자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이때 갑과 을은 적어도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 두 개. 하나는 예외라고 보긴 어렵죠. 갑과 을이 합의로 해제. 이건 괜찮죠. 합의로 해제했을 때는 안 되죠. 합의로 해제했을 때는 그 합의 해제 이력을 병에게 주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제, 일방적 취소. 이건 가능하죠.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또는 갑을 간에 차고 사기 양박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취소함으로써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 병이 수익에서 표시한 후 갑과 을은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미리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했다면 그건 괜찮죠. 그 유보 약정한 제3자 병에게도 효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갑과 을이 미리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놨다면 그때는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양가로 이번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지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자, 양가로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갑과 병의 법률관계. 이게 뭐죠? 또 써드려야지. 대가관계라고 하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죠.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설령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부존재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114번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연가로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병은 뭐 할 수 있죠?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5번 자,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이면 갑을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갑을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을이 병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 을은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16번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따라서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조건은 발생하지 않죠. 합의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조건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합의해제의 경우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해제하고 다르죠. 117번 묵시적 합의해제 할 수 있죠. 자, 이때 일부 이행이 된 상태에서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묵시적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됩니다. 반면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아니라 그냥 합의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해제하면서 어느 일방이 원상회복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이때는 합의가 있어야 되죠. 원상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지문을 구별해 주시고요. 118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 후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매도인의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따라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의 기초는 물권적 조건이죠. 소멸시해버리지 않습니다. 119번 실권약관이죠.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때는 중도금과는 달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고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되죠. 중도금은 다르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제되죠. 구별 좀 하셔야 됩니다. 120번 이행지체가 있으면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꼭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120번 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요. 즉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다만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그때는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죠. 자, 약정 해제권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은 별개죠. 그러니까 해제권이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계약금이 수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수수하면 계약금 해제권이 생기니까 그렇게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121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이행 거절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이행 기일을 기다릴 필요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으며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자, 이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와 해서 가압류 조심하셔야 되죠.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이행 불능이 아니죠. 반면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행 불능이 되고 이행 불능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죠. 구별하세요. 단순히 가압류만 되어 있는 건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반면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앤드 무자력 상태다. 그러면 이행불능이 되죠. 자, 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의 기준이 언제냐? 불능 당시 시가. 이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 해제 당시 아닙니다. 계약 당시 아닙니다. 불능 당시 시가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122번 불가분성이죠. 당사자가 수인일 때 해제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되죠.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123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죠. 다만 신뢰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죠.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 돼 실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124번 양가 1번 나왔네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 해제된다와는 달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동 해제되죠. 2번 가압류 집행 있죠? 근데 무자력 상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번 을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버립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부의 의뢰채권자 병의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가 되지요? 보호되지요? 보호되니까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갑은 병에 대하여 해제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번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계약은 사라졌죠. 소멸했어요. 채권 채무 없어요. 그런데 갑이 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럼 을은 거절할 수 있죠. 이미 계약이 해제됐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계약이 해제되면 제3자가 보호되는데 보호 안 되는 놈들 나오죠. 1번 채권 양수인,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사람, 그러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된다 그랬죠.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토지 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주택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 매매 계약이 그 임차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보호되지 않는 제3자 확인하시고요. 125번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 이전,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만 합치가 되면 되죠. 매매 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닌 부수적 사항, 계약 비용, 채무 이행기, 이행장소 합의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죠. 다만 예를 들어 당사자가 이행장소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행하자. 이렇게 따로 계약의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116번 일방예약. 자,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된다. 일방예약은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 따라서 예약 당시에 미리 계약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래야 일방예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127번 예약한 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제척기간이죠. 128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을이 중도금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했어요. 자,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죠. 따라서 더 이상 계약금 해지할 수 없죠. 자, 을이 1000만 원을 약정했지만 100만 원만 지급했을 때 갑은 실제 지급받은 100만 원의 100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 즉 1000만 원의 100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죠. 자, 계약 해제를 위해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100을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요. 을이 수령을 하지 않아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계약금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19번 매매대금 지급 장소. 그 장소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죠. 그런데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때는 인도 장소죠. 129번. 130번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과실.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한다. 단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132번 타인권리 매매. 넘겨줘야 되죠.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이 어떻게 되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손해배상은 역시 불능당 시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자, 매매 목적인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소유,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은 선의만 할 수 있죠. 일부 타인 권리도 마찬가지죠. 매매 목적인 토지 일부가 제3자 병의 소유일 때 매수인 을은 첫째,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 선이라면 해제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죠.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저당권 행사. 132. 수량 부족에 의한 담보 책임은 수량 지정 매매여야 되죠. 아파트 분양 계약 등이 전형적인 수량 지정 매매가 됩니다. 133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면 담보 책임이 성립하니까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수량 부족에서 선의 매수인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면 선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죠. 이때 사실의 안 날의 의미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매도인이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확실하게 됐다.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13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실행이 됐어요. 행사가 됐어요. 저당 출해손이죠. 즉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게 576조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죠.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저당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576조 담보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135.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있죠. 그런데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더라. 이런 걸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라 하죠. 이건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보죠. 하자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따라서 136조 136번 하자 발생 및 확대 매수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만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돼야 되죠. 매수인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나 매수인 잘못으로 확대된 하자 손해까지 매도인이 해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손해배상할 때 참작하라. 137번 경매죠. 갑이 채무자 을 소유 3,000평방미터를 경락을 받았는데 2,700밖에 안 되더라. 그럼 선의 매수인 갑은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을에게 대금감액이나 해제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대금감액에 대해서는 선의 갑은 매도인 을이 무자력일 때, 을의 자력 여부를 불문하고가 아니라 매도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38번 매매나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매든 경매든 유효할 때 담보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139번 채권매매죠. 자, 채권매매 담보책임은 원칙이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하죠. 그걸로 추정하죠. 그런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합니다. 140번 1000평방미터를 매도했는데 200평방미터가 병소요. 자, 일부 타인물이죠. 1타 대감 손해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이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1번 을이 병소에 속하는지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즉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2번 알았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죠. 3번 알지 못하는 선의 을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또 계약 해제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대금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대금감액 청구했는데 플러스 손해가 남았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4번 200평방미터가 병소에 속하는 사실 알지 못한 들 선이죠. 병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200평방미터 부분이 병에 속했고 따라서 그 200평방미터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141번은 수량 부족이죠. 자, 면적을 가격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준을 삼아 정했어요. 수량적 매매죠. 선의의 갑은 뭐 할 수 있죠? 300m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악의 갑은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면 대금감액도 청구 못하죠. 수량 부족은.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체결상의 가치를 물을 수는 없죠. 그죠? 담보책임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5번
갑이 경락을 받았어요. 수량이 부족합니다. 을이 무자력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42번 환매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권리를 보류한 경우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를 하죠. 그러니까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권리를 잃지요.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환매 대금을 먼저 줘야 되는 건 아니죠. 환매 대금을 선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환매 기간 제한이 있죠.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3년 넘지 못하며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하죠. 부동산 환매권 등기할 수 있죠.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환매특약이 등기되어 있다. 제3자에게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다만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매 의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진 않죠. 그러니까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매 의무자는 팔아먹을 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인 제3자는 환매 의무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 의무자는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등기를 거절할 수 없죠. 자, 환매권 등기 후 저당권 설정됩니다. 환매하게 되면 환매권,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고 그랬죠. 소멸. 재산권이죠.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강론 매매와 관련된 겁니다. 자, 임대차고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